내일부터 방역 조치가 완화되는 가운데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8일 만에 최대치인 794명을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의 상황이 엄중하다며 회식이나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권 도전을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늘 오전 언론사 주최 행사에 참석하며 공식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동을 놓고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내일 SNS를 통해 대선 출마를 선언합니다. 성추행에 시달린 공군 부사관이 사망했을 당시 공군 수뇌부가 유족의 반응까지 포함된 보고서를 받고도 묵살했다는 폭로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보고서를 공개한 군인권센터는 국방부 책임자들을 즉각 수사해서 배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10년간 공군 비행단 감찰실에서 근무했던 간부가 YTN 취재진을 만나 양심 고백을 했습니다. 근무 기간 내내 성범죄 피해자를 사람으로 보지 말고 도와주지도 말라는 상관의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코로나19 방역에서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고위급 간부를 전격 해임했습니다. 중대한 사건의 실체는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북한이 내부기강 단속에 주력하면서 남북, 북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도 하지 않은 북미 서부 지역에서 낮 최고 기온이 50도에 육박하는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만 60여 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 뉴스 60초 뒤에 계속됩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신규 확진자가 800명에 육박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794명으로 전날보다 200명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지난 4월 23일 797명 이후 68일 만에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크고 작은 집단 감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주 중반 들어 휴일 효과까지 사라진 게 영향을 줬습니다. 전국 17개 모든 시도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등 확산 양상도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어제 하루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확인된 지역 발생 환자는 전체의 83%가 넘습니다. 주간 단위로 분석 범위를 넓혀봐도 이들 지역의 확산세가 뚜렷합니다. 최근 일주일 수도권의 하루 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는 465명 남짓, 직전주에 327명가량보다 138명 정도 늘었습니다. 내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3단계 기준에 다가서고 있는 겁니다. 지금처럼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부 역시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일단 예정대로 개편된 2단계를 적용하지만 수도권의 유행 규모가 커지면 단계를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역 조치 완화를 앞두고 확산세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당국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해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승훈 기자. 네, 이승훈입니다. 네, 신규 환자가 이렇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당장 내일부터 새로 바뀐 거리두기를 적용해야 하지 않습니까? 정부가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급격한 신규 환자 발생에 방역당국 역시 당황하는 모습입니다. 정부는 지금을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방역 전반을 재점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대와 30대 등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청장년층의 감염이 많이 늘어나면서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수도권 곳곳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되고 있는 것도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의 효과로 고위험군인 60대 이상의 감염이 줄어들고 있는 게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긍정적 지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방역이 전방위로 압박을 받고 있는 방역의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란 겁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바뀐 거리두기 상황에서도 확진자 규모가 늘면 다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거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은 엄중한 상황이니만큼 각 직장과 사업장 등에서 당분간 회식이나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네, 현재 수도권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의 확진자 규모, 새 거리두기 단계를 적용하면 3단계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수도권의 하루 평균 신규 환자는 46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하루 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는 464.9명인데요. 직전주에 327.3명보다 137.6명이 는 겁니다.
새 거리두기는 수도권 신규 환자가 3일 연속 500명을 넘으면 거리두기 3단계를 발령하게 됩니다. 참고로 지난 일주일 동안 전국에 해외 유입을 제외한 지역 발생 확진자는요, 하루 평균 593명이 조금 안 됩니다. 직전주에 445명보다 147명 넘게 늘어난 겁니다. 많은 전문가들 역시 내일 시작되는 새 거리두기 시행을 앞두고 경각심이 많이 풀리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은 확진자가 나온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 스스로 해외졌다기보다는 활발히 움직여야 하는 20대에서 50대까지 이들에 대한 본격적인 백신 접종도 하기 전에 섣불리 방역 완화 신호를 준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훈입니다. 서울 마포구 주점에서 외국인들이 만난 뒤 경기 지역 어학원을 고리로 번진 집단 감염 186명까지 늘었습니다. 수도권 곳곳에서 감염이 번지는 와중에 내일부터 방역 지침이 완화돼 확진자가 크게 느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현우 기자. 네, 서울 홍대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네, 마포구 주점과 관련된 누적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 홍대거리 주변 주점에서 만났었던 외국인 6명이 확진 판정을 받고 관련 감염이 번져서 누적 확진자는 지금까지 186명까지 확인된 상황입니다. 일단 전체 확진자 가운데 마포구 주점과 관련된 확진자 숫자만 30명이 됐는데요. 방역당국은 이번에 마포구 펍이나 바 등을 방문했었던 사람들을 상대로 코로나19 검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원어민 강사 각자가 일하는 경기도 일대 어학원에 출근하면서 학원 6곳을 고리로 집단 감염 규모가 갈수록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성남에 있는 학원에선 관련 확진자가 원생을 포함해 50명대를 넘어섰습니다. 부천시와 고양시 그리고 의정부시 학원 2곳에서 각각 20명대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인천에 있는 학원으로도 감염이 번져 4명까지 감염이 집계된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집단 감염이 빠르게 번지고 있는 만큼 델타 변이 바이러스 사례가 있는지도 확인해 이번 주 안으로 발표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네, 이 밖에도 수도권에서 감염 사례가 계속 나오면서 방역 수칙 완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수도권 곳곳에서 발생하는 집단 감염 사례의 규모가 갈수록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일단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노래 연습장과 관련해서는 관련 확진자 숫자가 모두 46명까지 늘어난 상황입니다. 또 다른 노래방에서 감염 사례가 확인돼서 관련 확진자가 12명으로 집계되기도 했습니다. 고양시는 시내 모든 노래 연습장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고 유흥시설 종사자에게 2주 간격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천에 있는 기숙학원에서 원생 등 확진자가 14명까지 나왔고 등원이 정지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수원시 라이브 노래주점에서도 확진자가 25명까지 확인됐습니다. 내일부턴 수도권에선 술집, 유흥주점 등이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고 6명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수도권에서만 국내 확진자 발생 70% 이상이 몰려있는 가운데 방역 완화로 감염이 더욱 빠르게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그러나 중 활동 범위가 넓지만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지 않은 20, 30대 확진자 비율도 느는 것이 걱정스러운 대목입니다. 이에 더해 7월부터 시작되는 휴가철의 이동량이 늘어 지역 간 감염이 번질 우려도 있습니다. 정부는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확인되면 바로 조치하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앞으로 2주 동안 수도권 집중 점검을 벌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홍대 거리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수도권 밖 상황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노래방과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은 어제만 신규 확진자가 26명 보고되는 등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문석 기자. 네, 전국부입니다. 네, 어제 비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곳이 바로 대전인데 노래방을 매개로 한 감염이 확산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밤사이 4명이 추가돼 관련 확진자가 23명으로 늘었습니다. 종사자와 손님에 이어 지인 등으로 연쇄 감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노래방 종사자 1명이 처음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역학관계에 있는 노래방과 단란주점이 대전 서구에서만 16군데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이 중 6군데는 대전시가 설정한 23시 이후 영업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각 업소의 출입 명부를 확인해 방문자들을 계속 진단검사하고 있어서 확진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대전시는 선제 조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고 노래방을 포함해 유흥시설 종사자 전체에 다음 달 5일까지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검사를 받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에 이어서 대구에서도 대형마트 집단 감염이 발생했죠. 네, 맞습니다. 대구시 달서구 대형마트와 관련해 모두 1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26일 협력업체 직원이 확진된 뒤 가족과 동료 직원 등으로 감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마트 앞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차려놓고 방문자들을 진단검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부터 28일까지 해당 마트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모두 검사를 받으라고 안내했습니다. 특히 어제는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임시선별진료소에 1,000명 넘는 대기줄이 만들어지고 주변 도로까지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대구보다 앞서 강원도 춘천에서도 대형마트 집단 감염이 보고됐었는데요. 사흘간 2만 명 넘는 시민들이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24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현재까지 직원과 손님 등 28명이 확진됐습니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춘천에 있는 대형 IT 기업에서 오늘 4명이 확진돼 직원 1,000여 명을 전수검사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이렇게 마트와 유흥업소, IT 기업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잇따르자 내일부터 시작하는 새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이문석입니다. 다음 달 서울 도심에서 예정된 민주노총 집회와 관련해서 경찰이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대규모 집결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과 서울시는 민주노총이 다음 달 3일 개최할 집회에 신고된 인원보다 많은 인원이 모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금지 통보를 내렸습니다. 경찰은 방역수칙을 위반한 대규모 상경 집회가 개최될 경우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불법 집회를 주도한 집행부를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상반기 백신 접종이 마무리되는 오늘도 2차 접종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1차 접종률은 전 국민 30%에 달합니다. 백신 접종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저는 강남구 예방접종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상반기 마지막 날 오후 접종이 한창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에서는 화이자 2차 백신을 맞는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여기서 백신을 맞기로 되어 있는 분이 793분입니다. 그중에서 한 분, 오늘 접종을 마치신 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치신 상황인데 소감이 어떠세요? 아유, 너무 홀가분하고요. 무슨 큰일을 하나 마친 것 같은 기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상반기 접종이 계속해서 많이 백신이 접종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접종률도 높아지고 하면 앞으로 기대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글쎄 많을 것 같아요. 우선 저도 뭐 어디 좀 여기저기 좀 다녀보고 싶고요. 특히 어디 여행 좀 가고 싶어요. 더 늙기 전에. 예. 그리고 이제 특히 저 아들이 지금 프랑스 파리에 있는데 거기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거기 좀 가보려고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1호 백신 접종이 이루어졌던 지난 2월 26일부터 숨가쁘게 달려온 상반기 백신 접종은 공식적으로 오늘 마무리됩니다. 다만 예방접종 기관마다 사정에 따라서 며칠 더 접종하기도 해서 이곳은 다음 달 2일 상반기 일정이 끝납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1차 접종자는 1,500만여 명인데요. 전 국민의 29.8%입니다. 지금 남은 건 대부분 2차 접종이어서 오늘 접종자를 포함하더라도 30%를 넘기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벌써 2차 접종까지 마친 분은 480만여 명, 전 국민의 9.6%에 이릅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하반기 접종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네, 상반기 백신 접종이 끝나더라도 백신 시계는 멈추지 않습니다. 바로 다음 달부터 하반기 백신 접종 계획이 모두 차곡차곡 이루어질 계획인데요. 우선 지난 28일부터 사흘 동안 30살 미만 사회 필수 인력,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 소속 보건 의료인, 취약시설 입소 종사자분들이 화이자 백신 접종 예약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접종 대상이었지만 수급 불균형 등으로 맞지 못했던 분들인데요. 다음 달 5일부터 바로 이분들 11만 명 1차 접종이 사회 필수 인력부터 차례로 시작됩니다.
60살에서 74세 어르신들과 만성호흡기 질환자 20만 명도 다음 달 초 화이자 백신을 맞고요. 고3 학생과 고등학교 교직원들에 대해서도 다음 달 19일부터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아직 구체적인 일정과 어떤 백신을 맞을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50대도 7월 마지막 주부터 접종하는 큰 틀은 정해졌고요. 40대 이하는 8월부터 맞게 됩니다. 이 속도로 방역당국은 9월 말까지 3,600만 명, 우리 국민의 70%가 1차 접종을 마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애초에 11월이었던 목표보다 집단 면역 형성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희망 섞인 관측도 조심스레 나오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강남구 예방접종센터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미국이 델타 변이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글라데시에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250만 회분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타이완과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중국 주변 국가에 대한 백신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글라데시의 수도 다카에서 약 40km 떨어진 곳에 있는 여객선 터미널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내일부터 발효되는 7일간의 이동 금지령을 앞두고 서둘러 다른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입니다. আমি লকডাউনেতে আপনি সিটিগাং রোডের থেকে পোস্ত খোলা পর্যন্ত গাড়ি আইছি কষ্ট আমার বাইকনেটা খুব অসুস্থ তার নিয়ে আমি বাড়ি যাচ্ছি লকডাউনে ফেরির অপেক্ষায় বসে আছি 인구 1억 7천만 명의 방글라데시는 최근 이웃 국가인 인도발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방역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지난달 중순까지만 해도 하루 신규 확진자가 200여 명이었지만 지난 25일에는 5,80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런 방글라데시를 돕기 위해 미국이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250만 회분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AFP 통신이 익명의 백악관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방글라데시에 대한 백신 지원은 이번 주에 완료될 예정이라고 AFP는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하루 전에는 파키스탄에도 모더나 백신 250만 회분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에 이어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등 중국 주변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백신 지원에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러시아 보건당국은 지난주에 확진된 여성 1명이 첫 델타 플러스 변이 감염자로 확인됐지만 건강 상태는 양호하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에서는 7,000명대까지 떨어졌던 일일 신규 확진자가 최근 다시 증가하면서 2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의 확산세가 커지면서 미국에서 마스크 착용 논쟁이 다시 시작됐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CNN은 백신 접종 완료자는 대부분의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한 CDC 지침과 관계없이 일부 주는 마스크 의무화를 독자적으로 부활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는 자체 데이터 분석 결과 감염자의 거의 절반이 델타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나 모든 주민에게 공공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도록 권고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전문가 모시고 현재 코로나 상황 진단해 보겠습니다. 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어제 하루에는 800명에 육박하는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화요일까지는 주말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요. 지난 주말부터 보면 500~600명이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늘어난 상황이었었는데 오늘은 794명으로 4월 23일 이래로 제일 많은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또 수도권이 631명으로 국내 발생의 83.1%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 좀 눈에 띄는 부분은 우리 지난 1년 반 동안 코로나 유행을 겪으면서 보통 환자 수가 늘어나게 되면 밀접 접촉자가 많이 늘어나고 진단검사 수가 많이 늘어나는 것이 일상적이었었는데 지금 최근의 경향을 보면은 진단검사 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줄고 있어서 오히려 지난 주말인 경우에 있어서는 일요일 날 4.66%까지 양성률이 되었어요. 네. 즉 확진자 중 전체 진단 검사를 한 사람 중에 확진자가 몇 명이냐 하는 것이요. 이 굉장히 높은 숫자까지 올라가고 있는 것이 이게 무슨 이유인가 하는 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지금 환자 발생 양상을 보면은 굉장히 급격하고요. 이것이 영국의 알파 바이러스나 인도의 델타 바이러스의 유행 양상이 아닌가 하는 것이 분명히 의심이 되고 있는데 다만 좀 다행인 점은 일단 60대 이상이 1차 접종을 맞았기 때문에 위중증 환자라든지 사망률은 계속 낮아지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실제
환자 수에 비해서는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이 확산세가 얼마나 늘어날지가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서울 수도권의 경우 하루 500명 이상이 사흘 이상 되면 3단계로 격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격상을 한다고 해도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비수도권은 1단계이면서 서울 수도권만 3단계이면은 이 풍선 효과를 막을 방법도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2단계로 올리면서 3단계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내일부터 거리두기 이거 완화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급격한 이 확산 좀 우려스럽습니다. 네, 그 거리두기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지금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제한 완화와 책임 강화 뭐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리두기 적용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변수가 생겼었죠. 예, 결국은 자율과 책임, 지속 가능한 생활 방역이라는 목표는 굉장히 좋은 목표고요. 우리가 반년 벌써 계속 시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계속 못 해온 상황이었고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면서 7월부터 하기로 했었는데 델타 변이주라는 이런 또 복병이 나타나면서 변수가 되었고 또 우리 국민들이 좀 너무 일찍 또 해이해진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은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내일 시작을 하면서 상황이 악화된다고 하면은 급격하게 신속하게 빨리 이것을 완화를 좀 더 강화시키는 즉 한 단계씩 올리는 것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이는데 이 결정 또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즉 지금까지 기대했던 자영업자라든지 여러분들이 마스크 벗기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완화 방향, 특히 12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을 도로 10시로 내린다 그러면 그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는 보이는데요. 사실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어떤 낌새가 보이면은 신속하게 강력하게 먼저 선제적으로 강화를 하는 것은 좀 필요한 시기라고 보겠습니다. 네, 그 연장선상에서 방역 당국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개편된 그러니까 내일부터 적용되는 거리두기 단계에서도 이미 3단계에 근접한 상황이기 때문에 확산세가 좀 더 규모가 커지면 신속하게 단계를 격상할 수도 있다라고 일단 밝힌 상황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그 방역 당국에서도 수도권의 경우 특별하게 그 확산세가 커지면 단계를 격상하겠다라고 밝히긴 했지만 그 유행 양상을 놓고 보면 좀 더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연령대별로 보면 젊은 층에서 그런 감염 비율이 좀 높아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건 사실은 근데 전 세계적인 양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60대 이상들은 많이 접종이 되었고 20대, 30대도 접종 가능한 나라에서도 거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미접종자들이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60대 이상에서는 확진자 비율이 떨어지고 60세 미만에서는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현상에다가 또 위중증 환자들도 사실은 그전에는 고령층에서 많았었는데 지금은 40, 50대도 위중증이 많이 늘어나는 특성. 이것은 또 변이주하고도 일맥상통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일본에서도 그렇고 알파 변이주, 영국 변이주가 확산을 하게 되면은 일단 젊은 층에서 많이 감염이 되고 또 위중증 환자들도 젊은 층, 즉 40, 50대에서도 이 환자들이 많이 나오는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안심할 상황이 아닌 것이 우리가 지금 18세부터 59세까지는 거의 미접종 상태인 상황에서 이분들이 사회적인 활동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리 지금 해이해된 느낌이 고령층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젊은 층에서의 환자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고 내일부터 완화한다 그러면 사실은 마스크 벗기보다도 오히려 이 유흥업소라든지 이런 데 12시까지 영업을 하고 또 6인까지 모임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어서 지금 방역 단계를 강화시키는 부분들 굉장히 고민스러울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사실은 이런 상황이 되면은 신속하게 하는 것이 우리 지금까지 못했던 것이거든요. 방역 당국에서 그 조금씩 늦추다 보면은 결국은 이 한 박자 엇나가는 상황이 되었었는데 이번에는 지금 7, 8월 잘 견디면은 넘어갈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결정해서 신속하게 하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봅니다. 네. 궁금한 게 백신 접종은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산세가 딱 눈에 띄어 꺾이지 않는 건 왜 그런 걸까요? 글쎄요, 그게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기보다는 우리 목표가 사실은 상반기에 뭐 1,200만 명 그러던 것이 1,500만 명까지 맞출 수 있었는데 이 부분들이 사실은 60대 이상의 1차 접종을 위주로 했고 아스트라제네카이기 때문에 실제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부분은 젊은 층에서의 감염 확산이 더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는 줄이는 우리 방역의 목표, 예방접종의 목표는 일단 이루었습니다만 두 번째 목표는 확진자 수를 줄이는, 즉 유행의 양상을 억제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 가능하지가 않고 결국은 7월 말까지나 돼야 50대가 맞을 수 있는 상황이고 8월이 돼도 아마 20, 30대 맞기가 쉽지 않은 상황. 즉 8월 정도가 지나야 우리 국민의 반 정도가 일단 1차 접종이라도 되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7, 8월까지는 확진자가 줄어드는 것은 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것이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가지 않게끔 억제하는 방역 통제가 지금 필요한 시기라고 하겠죠. 네, 지금 교수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결국 그 젊은 층이 상대적으로 저위험군이기 때문에 백신을 못 맞으신 분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 젊은 층의 감염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7, 8월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강화된 그 방역 체계를 유지하는 게 좋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이번 달까지 사실은 예상할 때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환자 발생 추이를 보면 여러 가지 전 세계적으로도 델타 바이러스가 굉장히 큰 확산세를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라고 그래서 예외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네. 언젠가는 우세정이 될 수밖에 없고 이것은 방역 통제 또 역학조사로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바이러스인 건 사실이에요. 방법은 2차 접종까지를 빨리 맞추는 것인데 우리는 좀 7월, 8월에는 접종이 느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8월 말이나 돼야 대규모 접종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즉 일단 50대 이상 맞은 다음에는 18세부터 49세까지는 선착순으로 맞기 때문에 이때 물량만 많다면은 학교에서도 맞고 뭐 회사에서도 맞고 지자체에서도 맞추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가속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요 정말 7, 8월이 고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런데 일단 정부 입장에서는 자영업자 등 이런 경제적인 문제도 생각을 안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내일부터 완화된 거리두기 단계를 적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경제와 방역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면 이 완화된 체계 내에서 최대한 확산세를 억제를 해야 될 텐데 구체적으로 그 일반 시민들이 어떤 그 조치들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두 가지는 다 한꺼번에 잡을 수는 없죠. 어디선가의 시소처럼 균형을 잡아야 되는 상황인 것인데 지금 7월부터 완화를 한다는 의미는 우리 시민 의식에 의해서 거리두기라든지 또는 손 씻기, 마스크 쓰기 같은 이런 위생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은 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즉 1000명씩 이렇게 막 넘어가게 되면 아무리 위중증 환자 또는 사망자가 안 나와서 의료 체제는 잘 된다 할지라도 역학조사에 또 힘을 쓸 수밖에 없고 환자 수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우리 방역 당국의 이 의료진의 부정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이 접종 자체가 원활하게 가지 못할 여러 가지 악순환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또 역학조사가 늦어지게 되면 그만큼 델타 변이주를 못 쫓아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갑자기 몇천 명 늘어나는 상황이 되면 통제 불능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예상으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양상을 보면은 7, 8월에 갑자기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서 아주 우려가 깊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좀 사례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일단 여름철이다 보니까 당장 실내에서 에어컨을 틀고 생활하는 비율이 높을 테고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에서도 창문을 닫고 에어컨 켜는 경우가 많을 테고 또 여름 휴가철 맞아서 물놀이 가는 경우도 많을 테고 여름방학 때 아이들 방학하면 뭐 PC방이라든지 다른 실내 공간에서 활동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대책을 좀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이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를 꼭 쓰는 것과 마스크를 벗고 장시간 대화하는 것 또 이런 건 안 해야 되겠죠. 그리고 실내 환경 안에서 에어컨디션이 틀어져 있을 경우 특히 시스템 에어컨인 경우 천장에서부터 내려오면서 환기가 안 되는 경우는 이 안에 공기 감염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델타 변이주의 특성이기 때문에 네. 작년보다 올해가 더 신중히 더 엄격하게 환기를 하면서 또 그 실내에 있으신 분들도 마스크 쓰기 잘하고 또 실내 환경에서 접촉을 했을 경우도 꼭 손 씻기 잘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버스라든지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 안에서도 아주 가깝게 밀착되어 있으면서 에어컨디션이 돌아가고 있으면 그 환기 자체가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창문 열어놓고 또 보건 마스크 쓰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물놀이를 가서도 물 안에서의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 밖에 나왔을 때 여러 사람이 모인다든가 또는 물놀이 이후에 뭐 음주를 한다든지 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고 여러 사람이 접촉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이 더 위험하기 때문에 특히 실외 환경보다는 실내 환경에서의 환기라든지 접촉이라든지 공기 감염 같은 거에 의한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아직은 실내에서 꼭 보건 마스크를 쓰는 것을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네, 물놀이 할 때도 이 마스크는 꼭 쓰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지금으로서는 물놀이 할 때 마스크를 쓰고 젖는다면 그 필터 기능은 없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 가능한 한 사람들하고 접촉을 할 때는 마스크 쓰는 것을 권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물놀이를 할 때는 여분의 다른 마스크를 추가로 갖고 가는 수밖에 없겠네요. 예, 최근에는 이제 방수 마스크 같은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가능한 한 뭐 비말이 들어오지는 않을 테니까 쓰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으로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코로나19 관련된 이야기 다뤘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대권 도전을 선언하며 공식 행보에 나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놓고 본격적인 검증 국면이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유력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내일 대선 출마를 선언할 예정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민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야권의 잠재 주자였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어제 대권 도전을 선언했는데 국민의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 대권 도전을 선언한 윤석열 전 총장은 오늘 아침 언론사 행사에 참석하며 공식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 행사에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 등도 참석하면서 야당 지도부와의 만남이 관심을 끌었습니다. 윤 전 총장은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첫인사만 나눴다며 가까운 시일 안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윤 전 총장의 합류는 사실상 확정됐다며 입당 분위기 조성에 나섰는데 윤 전 총장 역시 오늘 오전 국회 소통관에 들러 기자들과 첫 상견례를 하는 등 여의도 정가와의 접점을 늘려가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윤 전 총장의 말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체적인 그 정책 세부에 대해서는 한국의 그런 지금 현실, 현안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국민들께 뭐 불편하지 않고 또 그런 많은 문제점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이제 내놓겠습니다. 네. 윤 전 총장을 두고 국민의힘 내부 대권 주자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는데요. 최근 국민의힘으로 복당해 대권 주자로 꼽히는 홍준표 의원은 과거 이회창 총재의 사례를 들며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초대하자. 그럼 정권 창출 못합니다. 초대해서 그 흠집이 난 사람이 본선에 들어가는 순간 요즘은 한 달 내에 그건 폭락합니다. 반면 또 다른 대권 주자인 원희룡 지사는 어제 윤 전 총장의 대권 도전 선언을 두고 정권 교체에 대한 강렬한 언어 선택과 의지 표현이 인상적이었다며 긍정적 평가를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이 생각하는 정권 교체는 자신과 국민의힘이 추구하는 방향과 큰 틀에서 같다는 걸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의 입당을 결정하기 전까지는 내부 대권 주자들을 중심으로 견제와 옹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 전 총장에 대해서 여당의 대권 주자들 나란히 호평을 내렸는데 앞으로도 검증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죠? 네, 윤석열 전 총장은 어제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문재인 정권을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요. 특히 한일 관계와 탈원전 등 주요 외교 산업 정책 등을 직접 거론하면서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주자들도 나란히 적극 반박에 나섰는데요. 국정 운영 철학과 비전은 보이지 않고 정권에 대한 비판만 남았다는 혹평과 함께 본격적인 검증 요구도 시작됐습니다. 이른바 추윤 갈등의 당사자였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오늘 아침 YTN 라디오에 출연해 대선 후보는 본인뿐 아니라 가족과 주변 친인척, 친구 관계가 모두 깨끗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검증 잣대를 들이댔는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부인의 재산이라고 한다면 부인의 소득 팔자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걸 볼 수가 없다. 공개적으로 묻겠다. 박용진 의원 역시 윤 전 총장은 문재인 정부가 싫다는 것 외에 국정 운영 구상을 내놓지 않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역시 당 차원에서 윤 전 총장에 대한 검증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부인과 장모, 처남 등 가족 관련 의혹과 부실 수사 의혹 등에 대해 집중 공세에 나설 방침입니다. 자, 민주당은 오늘이 대선 예비 후보 등록 마감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사흘간의 대선 예비 후보 등록을 마감하는데요. 여당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지사가 조금 전 대리인인 박홍근 의원을 통해 예비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이 지사는 내일 SNS 영상을 통해 대선 출마를 선언할 예정인데요. 이후 화상회의 방식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국정 운영 비전 등을 구체적으로 밝힐 계획입니다. 이 밖에 정세균 전 총리와 추미애 전 장관 등도 대선 예비 후보로 등록하는 등 오늘 여당의 대권 후보 명단이 최종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대권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다음 달 5일을 대선 출마 선언일로 확정하고 막바지 메시지 정리에 집중하고 있고 박용진 의원은 삼성전자 반도체 클러스터를 찾아 경제 성장 전략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잠시 뒤 선관위에서 다음 달 11일로 예정된 컷오프 전까지의 경선 일정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경선을 치를 후보 6명을 추리는 구체적 계획이 나오는 건데
앞서 단일화를 선언한 정세균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에 이어 비이재명계 주자들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움직임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죽창가를 부르다 한일 관계가 망가졌다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발언에 대해 일본 정부와 유사한 역사 의식에 경악한다며 다시 한번 죽창가를 공유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오늘 SNS에 동학농민혁명과 항일의병을 소재로 한 노래 죽창가를 올리면서 윤 전 총장의 역사 의식 없는 대선 출마 선언을 보고 다시 노래를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9년 당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양국 갈등이 고조될 때 죽창가를 페이스북에 소개한 바 있습니다. YTN 취재진이 10년간 공군 비행단 감찰실에서 근무했던 간부를 만났습니다. 그는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을 은폐한 공군의 행태를 보고 양심 고백을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감찰실에서 근무하는 내내 성범죄 피해자를 사람으로 보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실토했습니다. YTN의 연속 보도 김우준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공군 모 비행단에서 전문 하사로 전역한 A씨. 10년간 줄곧 감찰실에서 근무했습니다. 부대 내에서 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수사권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수사 상황들이 제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감찰을 하는 부분이고, A씨는 처음 감찰실 업무를 배울 때 상관이 내린 지시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비위 사건 피해자는 사람으로 보지 말라. 피해자에게 인정도 갖지 말고 도와주려고도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군기 사건 관련해서 피해자에 관련해서는 사람으로도 보지 말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더 이상 뭐 정을 또 주지 말고, 그래서 사건 사고가 굉장히 예민한 사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관여를 하지 말라는 지시를 제가 받은 게 아직까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성비위 사건이 감찰실로 들어오면 입단속과 함께 뭉개라는 지시를 받기 일쑤였다고 고백했습니다. 도움을 주려는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시를 전문적으로라도 어떠한 방법으로도 알려고 하지도 말고 은폐를 하라는 그런 지시를 제가 받았습니다. 상급 기관인 공군 본부 감찰관실의 은폐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렸다고도 회상했습니다. 예하 부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본부에다가 보고를 하지 말고 국방부에서 내놓은 지침과 너무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하 부대에서 대대장의 면담과 또 혹은 뭐 이게 재량으로 해서 그냥 무마시키거나 알아서 해결해라 이런 식으로 명령을 받았었습니다. 최근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을 은폐한 공군의 행태를 보고 양심 고백을 결심한 A씨. 바라는 건 성비위 사건이면 무조건 덮고 보자는 식으로 운영됐던 공군 감찰관실의 진심 어린 반성과 체질 개선입니다. 은폐하려는 시도들이 너무 많아서 또 저는 근무하면서 은폐, 의혹 이런 것들 사건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정말 제가 있으면서도 양심의 죄책감을 너무 많이 느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성추행 피해 끝에 숨진 공군 부사관과 관련해서 공군 경찰이 국방부에 단순 사망으로 허위 보고한 정황이 담긴 문서가 공개됐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국방부가 이 문서를 조기에 입수하고도 공군 경찰단장을 입건조차 안 했다며 국방부 조사지휘부를 수사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공군 이중사 사건과 관련해서 공군 경찰지휘부가 허위 보고한 정황이 담긴 문서들이 공개됐다고요. 네, 이번에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문건인데요. 고 이모 중사가 숨진 직후 공군 경찰지휘부가 공군 참모총장과 국방부에 각각 전달한 보고서입니다. 앞서 센터는 공군 군사경찰단장이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고도 국방부에 단순 사망으로 축소 보고했다고 폭로했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보고서 4건에는 그 과정이 세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중사가 숨진 당일인 5월 22일 공군 군사경찰단이 국방부에 보고한 사망 사실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여기에 성추행 피해 사실은 빠져 있습니다. 두 번째도 같은 날 공군 경찰단장이 공군 참모총장에게 전달한 이중사 사망 관련 발생 보고서인데요. 여기엔 사망 사실과 함께 성추행 피해와 관련한 조사 조치 내용이 담겼습니다.
세 번째도 공군 경찰 지휘부가 총장에게 사망 다음 날 보고한 보고서 문건인데요. 이중사 측 유족의 반응까지 담은 세부 보고서입니다. 유족 측이 이중사를 성추행한 가해자를 주변인들이 선처해달라고 한 정황으로 이 고인이 힘들어했다는 내용까지 세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가 실제 전달된 보고서라면 공군 경찰은 물론 참모총장까지 사건 내용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보고서는 세 번째 보고서가 작성된 당일 공군 경찰단장이 국방부에 보고한 문건입니다. 여기에선 고 이중사의 성추행 피해와 관련한 세부 사실이 모두 빠지고 단순 사망 사건에 대한 개요만 나와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는 유족이 사망 동기를 수사해달라는 점 외에 특이 반응은 없음이라고 명시됐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보고에 사실 축소는 물론 왜곡까지 일어난 정황이 이 이틀 동안 작성된 이 네 문건에 담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박희재 기자, 센터 측이 국방부 부실 수사 의혹도 제기했죠? 네, 군인권센터는 공군 경찰단장은 물론 그 윗선까지 은폐, 왜곡에 가담한 정황이 드러난다고 말했습니다. 공군 참모총장까지 보고 과정에 개입했는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대목입니다. 특히 지난 4일 국방부가 공군 군사경찰단을 압수수색해 이 보고서들을 확보했을 국방부 조사본부가 경찰단장조차 3주 동안 입건하지 않았다는 점을 놓고 볼 때 국방부도 믿을 수 없다며 국방부 검찰단장과 또 조사본부장을 즉각 수사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국민에게 이를 감추고 관련자의 중대범죄를 축소, 은폐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또 센터 측은 군사경찰단장을 즉시 구속해 사건을 은폐한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조금 전에 입장문을 내고 공군 군사경찰단장과 고 이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당한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 대대장을 비롯해 6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2명을 보직 괴임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군 군사경찰의 범법 행위를 축소, 은폐한다는 주장에는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공군 성범죄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군 당국의 부실, 은폐 수사 정황을 보여주는 단서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숨진 이중사의 유족을 대리하고 있는 김정환 변호사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먼저 어제 성추행 당일 상황이 담겨있는 블랙박스 영상을 유족 측이 공개를 하셨더라고요.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것 같은데. 당연히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사건 처음부터 유족 입장에서는 더 이상 잃을 게 없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시는 모습의 동영상도 공개를 불사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건 동영상을 공개한 이유가 어쨌든 유족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셔서 공개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당시 그 정황을 보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네. 강제추행은 계속해서 이어졌고요. 네, 맞습니다. 고 이중사가 차량 블랙박스를 직접 확보를 해서 군사경찰에 이걸 제출했습니다마는 당시 군사경찰대대가 이걸 사실상 누락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좀 의도적인 면이 있었다고 보시는 겁니까? 우연히 여러 번 반복되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 사건 피해자가 블랙박스 영상을 직접 회수해서 제출하기도 했지만 그 밖에 이 사건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증거 자체를 군사경찰이 전혀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아직 보도가 정확히 되진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들지만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고 나서 다시 숙소로 돌아온 뒤에 가해자가 다시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내고 피해자의 차량으로 데리고 가서 추행했다고 미리 진술을 한 게 있는데 그거와 관련된 지금 블랙박스 영상도 전혀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러한 여러 가지 부실 수사가 단순히 태만으로 우연히 반복됐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셨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그 추가적인 가해 정황들은 그동안 좀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들인 것 같은데요. 일부 알려지긴 했지만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까지는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지금 그거와 관련된 증거가 당연히 확보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한 부분 자체가 아예 지금 증거가 없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어서 조금 당황하고 있습니다. 네,
증거를 확보하지 않고 있다라는 내용을 들었다는 거는 네. 군 사법당국, 군 조사당국에서 유족 측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네, 저희가 충분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계속 지금 그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당시에 그 피해 상황이 고스란히 담긴 핵심 증거들 그리고 네. 성추행 피해를 당한 이후에 또 그 상관한테 관련 사실을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이 네. 관련된 그 기록, 녹취 자체도 제대로 확보를 하지 않았다 이런 의혹이 또 불거졌더라고요. 제가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유족, 그러니까 고인의 아버님이나 피해자가 당시에 은폐 정황 등에 대해서 스스로 증거를 확보하지 않았으면 지금 어쨌든 망인께서는 말이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수사기관이 당연히 확보해야 되는 증거가 지금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유족이나 망인이 직접 증거를 확보해 놓지 않았다면 이 사건 영원히 묻힐 수 있던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고 예. 그 점에 대해서 매우 사실은 놀랍다고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저희가 상상했던 거를 이상으로 사실은 군사법 경찰이 사건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고 의도적으로 은폐한 것이 아닌가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최초 그 상관한테 관련 피해 사실을 보고했던 녹취를 네. 사건 초기에 그 고인께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진술을 했고 관련된 네. 사실을 군 수사당국에서도 알고 있었는데 네. 뒤늦게 증거로 확보가 됐다, 증거로 채택됐다 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요. 네, 그것도 사실로 밝혀지고 있고 오히려 사실은 저희는 최초의 녹음에 대해서는 없었다고 얘기를 들었었던 부분이 있고 이제 신고가 결정된 다음 날에 녹취가 있었습니다. 그 녹취를 오히려 가해자들, 피의자들이 본인의 방어용으로 영장실질부터 들고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당시 추행을 당한 다음 날 네. 상관들이 회유를 했기 때문에 그 회유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굉장히 눈치를 보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그 다음 날 통화를 하면서 상관과 통화를 하면서 이 사건 관련된 노상사의 기분이 매우 안 좋아 보인다. 걱정이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오히려 피의자들은 본인들이 사건을 은폐했는데 어떻게 자신을 피해자가 걱정해 줄 수 있냐라는 식으로 방어용으로 들고 나와서 제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사건의 피해자의 고모가 문제를 제기하자 처음부터 조직적으로 뭔가 증거를 확보하고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이 엿보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피해자가 신고를 하는 데 있어서 노준이와 노상사가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격려해 줬다면 피해자가 신고 상황에서 왜 노상사를 걱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정말 조직적 은폐 혹은 이 사건의 관련자들이 피해자를 말하자면 조직이 자신을 버렸다고 표현하는 것 그대로 그렇게 느낄 만한 정황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를 해주셨고요. 이 부분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국방부가 공군 검찰을 지휘하는 공군 법무실장의 휴대전화를 압수를 했는데 네. 아직 이걸 제대로 열어보지 못한 상황인 네. 것으로 알려졌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누구를 비난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그 답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사건의 국가형벌권의 지금 최고 책임자는 공군 법무실장이었습니다. 근데 공군 법무실장이 본인이 자신이 수사 대상이 되자 바로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리고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항명하면서까지 본인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그 부분을 누가 납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 절차를 이야기하면서 본인이 포렌식 절차를 참여하지 못하겠고 수사에 협조하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당연히 유족 입장에서는 뭔가 본인이 생각했을 때 불리한 점이 있거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고 강하게 의심할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현재 유족분들이 얼마나 답답한 심정일지 공감이 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유족분들이 기자회견을 또 어렵게 열지 네. 않았습니까? 이 기자회견에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요구한 것도 네. 이런 답답함, 군 수사당국에 맡겨서는 안 되겠다 이런 절실함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최초의 수사가 진행이 될 때 사실은 군의 모든 조직이 동원돼서 수사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국방부 검찰단 그리고 조사본부,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했는데
직접적인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국방부 검찰단이 조사를 하고 사실은 수사와 관련된 뭐 보고 체계, 그 밖에 은폐, 2차 가해에 대해서는 폭넓게 감사관실이 조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감사관실이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 스스로 입건 여부도 결정을 못하겠다. 네. 그러면 사실은 그 얘기 자체가 본인들의 수사 역량이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인데 그 입건 여부를 결국에는 수사심의에 올려서 결정을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이라면은 수사가 되지 않겠거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서 저희가 국정조사를 요구한 것입니다. 네, 실제로 유족분들이 이 수사심의위원회, 조국련의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수사심의위원회가 그 방패막이로 느껴진다 이런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게 다 그 연장선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수사심의 자체에 대해서는 유족들은 상당히 큰 기대를 하고 있고 사실은 군 검찰이 수사한 것 이상으로 여러 가지 범죄에 대해서 보다 강력한 처벌을 권고하시기도 했기 때문에 적어도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수사심의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구성에 있어서도 변호인이 어렵게 섭외한 위원들이 들어가서 전문성을 발휘해 주시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위원회 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기보다는 유족 입장에서는 사실은 수사가 속도를 내야 되는데 입건 여부 그리고 감사실의 보고 여부조차도 모든 것을 수사심의에 올리고 그거를 확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감사를 부실하게 해놓고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수사심의에 올려서 입건조차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라는 의도를 충분히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차원에서 수사심의에 대해서 말씀을 했던 거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유족분들이 현재 답답한 심정이라는 말씀을 설명해 주신 것 같고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수사가 이루어져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당연한 것이고요. 지금 말씀드렸지만 국가의 형벌권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그리고 보고 체계도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근데 그것을 확인한 부분이 감사관실이기 때문에 지휘 체계와 보고 체계, 그거를 은폐한 이유, 어디선까지 그런 부분이 조직적으로 은폐가 됐고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보면 초동 수사 부실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거에 이어서 서로 책임을 좀 떠넘기는 모습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어떤 변명이라도 두 사람 다 책임을 져야 되는지를 서로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사경찰 대대장이 은폐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그런 명령을 받아들인 실무자도 그 자체로 문제가 됩니다. 반대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 고인께서 세상을 떠난 이후에 관련된 보고서를 국방부까지 올리는 과정에서 서로 은폐했다, 말을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 부분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 은폐와 관련해서 실무자가 판단을 해서 보고를 했다면 그거를 제거하고 그렇게 하라고 한 대대장은 사실 위법한 수사 보고에 대해서 승인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결국엔 두 사람이 서로 책임 떠넘기를 하고 있지만 두 사람이 이 사건 은폐 보고와 축소 보고에 대해서는 공범인 것을 서로 인정했다고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내용을 좀 시청자 여러분들의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면 그 고인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관련된 보고를 지금 윗선에 올렸는데 상부에 올렸는데 이 성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이 누락됐고 단순 변사라는 내용만 올라갔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이 은폐를 지시했는지를 놓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겁니까?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좀 규명이 돼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두 명의 지금 두 피의자의 이야기를 토대로 봤을 때도 서로 간의 교감을 통해서 그 보고를 축소했다는 것은 보여지는데 문제는 수사기관이 그것을 축소할 아무런 동기나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엔 그 동기를 확인하고 윗선에서 그 보고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 사건 크게 나눠서 보면은 결국 강제추행, 은폐, 무마 그리고 2차 가해 이렇게 좀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유족 측에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가장 좀 답답함을 느끼시나요? 저희가 지금 어쨌든 피해자 변호인 그리고 피해자 유족은 사실 소송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결국에는 이 사건과 관련된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들을 확인해야 되는데 결국에 현행법상으로 저희가 수사 상황을 면밀히 들여다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회 차원에서 국방부에 자료를 요청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돼야 되는데 감사관실이 결국엔 수사로 전환을 시키지도 않으면서
수사 중인 것을 이유로 해서 아무런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족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제일 답답하고 네. 결국엔 수사가 생각보다 속도를 내고 있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답답함을 느낀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저희 YTN 기사도 전해드리긴 했는데 공군 비행단 감찰실의 전직 간부가 양심 고백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현직에 네. 있을 당시에 성범죄 피해자는 사람으로 보지 말고 도와주지도 말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라고 폭로를 했는데 지금 뭐 같은 사건 이렇게 연관돼 있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이번 사건을 좀 변호하는 변호인으로서 네. 군 문화 자체, 군대 이런 조직적인 문화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도 느끼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뭐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5비행단의 대대장과 지금 중대장이 입건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인원들이 사실은 피해를 받아서 새로 자신들의 부하로 온 전속한 피해자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병사들이 있는 앞에서 공유를 했다. 그러니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폭넓게 2차 가해가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설마 은폐했겠어라고 생각했던 의혹들이 모두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예.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관련자들의 강력한 처벌을 유족을 대신해서 청하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숨진 이중사의 유족을 대리하고 있는 김정환 변호사와 관련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도 더위 속에 국지적으로 강한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소나기가 이어지다가 금요일 제주와 전남에는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최현미 캐스터. 네,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1시간 전까지만 하더라도 서울엔 소나기가 강하게 쏟아졌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점심 무렵만 해도 서울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50mm 안팎의 세찬 비가 퍼부었는데요. 지금은 비구름대가 약해지면서 빗줄기는 잦아든 모습입니다. 하지만 현재 경기 동부와 남부 등 일부 내륙 지역에서는 여전히 산발적으로 강한 소나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나기의 특성상 짧은 시간 동안 강한 비가 집중이 되면서 도로 침수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는데요.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소나기 구름은 경기와 강원, 경북 북부 지역에 발달해 있습니다. 저녁까지는 소나기 내리는 지역이 더 늘어나겠고 강도가 더 세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중부와 호남에 최고 60mm, 영남과 제주도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단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이 줄어들겠는데요. 경기 동부와 강원, 제주도에 5에서 30mm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곳곳에서 30도로 웃돌며 날이 한층 더 무더워지겠습니다. 전남 담양에는 첫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기온이 33도까지 치솟겠고 서울과 대전, 대구는 31도, 광주도 32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이번 주 후반부터는 올여름 장마가 본격 시작됩니다. 금요일인 모레 제주도와 전남 지방을 시작으로 주말과 휴일에는 전국으로 장맛비가 확대할 전망입니다. 오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겠습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우박이 떨어지기도 하겠는데요. 시설물 관리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최현미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기도 전에 북미 서부 지역에서 40도 넘는 폭염이 계속되면서 캐나다 서부에서 최소 69명이 숨졌습니다. 미국에서는 120여 년 만에 최고 기온이 나오는가 하면 무더위로 경전철과 식당 운영도 중단됐습니다. 보도에 최문석 기자입니다. 캐나다 서부 밴쿠버의 해변입니다. 바닷가에서도 그늘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어린이들은 분수공원에서 더위를 식힙니다. 캐나다 서부 리턴에서는 기온이 49.5도까지 올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일부 학교는 휴교했습니다. 밴쿠버 인근에 있는 도시 버너비와 서리에서는 하루 동안 수십 명이 숨졌습니다. 대부분 고령층이거나 기저질환이 있었던 사람들인데 경찰은 더위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That's 4 times as much as what we typically see, especially in June. Usually we don't get this heat till July, maybe August, so definitely surpasses what we've ever seen before. 미국 오리건주 세일럼의 기온도 47.2도까지 치솟았습니다.
120여 년 만에 최고 기록입니다. 불볕더위로 포틀랜드에서는 고속 경전철과 전차 운행이 일시 중단됐고 시애틀에서는 일부 식당들이 주방의 열기를 감당하지 못해 문을 닫았습니다. I mean, it's already bad enough not having air conditioning, but to have no power at all in this heat is dangerous. 전문가들은 이런 기온 상승은 기후변화의 영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What makes it really unusual is the Pacific Northwest is not known for heat waves. This is not the time of year for heat waves in the Pacific Northwest. 현지 언론은 기록적인 불볕더위가 덮치면서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서 미국과 멕시코 국경까지 이어지는 지역 주민 2천만여 명에게 폭염 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치면 발급받을 수 있는 종이 증명서와 전자 증명서입니다. 각각 인터넷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내려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정작 가장 많은 접종이 이루어진 고령층의 경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아서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도입한 게 바로 접종 확인 스티커입니다. 종이증명서를 휴대하거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신분증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예방접종 스티커를 7월 1일부터 발급할 계획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내일부터는 접종 스티커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럼 어디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접종 스티커, 주민센터에서 발급합니다. 방문하실 때 스티커를 부착할 신분증을 빼놓으시면 안 되겠죠.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등 자주 들고 다니는 신분증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청이 완료가 되면 이렇게 생긴 접종 스티커가 신분증 뒷면에 부착이 되는데요. 가로 45mm, 세로 9mm의 작은 크기로 이름과 접종 회차, 접종 일자 등 필수적인 정보만 담겨 있습니다. 당연히 이 스티커는 하나의 신분증에만 부착이 가능합니다. 효력은 종이, 전자증명서와 동일합니다. 그런 만큼 공문서로 엄격하게 처리되는데요. 야외 노마스크 등 백신 접종자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를 이용할 때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내일부터 발급한다고 하지만 현장의 상황은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뉴스를 준비하면서 저희 동네에 있는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를 해봤는데요. 관련 공문을 받은 게 없어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당국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조범동 씨에 대해서 대법원이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횡령과 배임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고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 관련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이런 원심 판단도 유지됐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오촌 조카인 조범동 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입니다.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결과 자산운용사 코링크 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횡령, 배임 등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은 조 씨가 이른바 무자본 인수합병과 관련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고 72억여 원의 횡령, 배임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와 검찰 모두 상고했고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조 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 전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조 씨의 사모펀드 관련 범행에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본 원심 판단도 유지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교수는 다음 달 2심 재판이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조만간 항소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조 씨와 정 교수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코링크 PE 자금 1억 5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정 교수 1심 재판부에서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조 전 장관 부부가 함께 기소된 재판은 아직 1심이 한창 진행되고 있고
교사 채용비리 등 웅동학원 관련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조 전 장관 동생 조건 씨는 오는 8월 2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 일가 가운데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 전 장관 부부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의 증거은닉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도 다음 달에 나오는 등 논란이 컸던 조 전 장관 가족비리 의혹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줄지어 나올 전망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성매매를 미끼로 금품을 훔친 절도단 기사에 자신과 딸의 사파를 사용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 전 장관 측 대리인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조선일보와 해당 기자, 편집 책임자를 상대로 모두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코로나19 방역 부문에서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간부들을 질타하고 인사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중대 사건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경제난 타개와 방역을 위한 북한의 이딴 기강 단속은 남북, 북미 관계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교준 기자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가 전격 소집됐습니다. 당 전원회의에 버금가는 규모로 열렸는데 3차 당 전원회의를 마친 지 불과 11일 만입니다. 김 위원장이 코로나19 방역 비상 속에서 중대 사건이 발생해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고 확대회의 소집 배경을 직접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책임 간부들이 비상 방역 대책을 세우는데 중요 결정 집행을 태업함으로써 인민의 안전에 큰 위기를 조성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자리 지킴이나 하는 간부들을 감싸줄 권리가 절대로 없다며 경제 문제를 풀기 전에 간부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방역 대책의 허점이 드러난 데 대해 책임을 물어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과 정치국 위원 등 일부 고위급 간부들에 대한 인사조치가 단행됐습니다. 구체적인 인사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정치국 상무위원 5명 중 누가 해임됐는지 주목됩니다. 북한은 올해 초 8차 당대회 이후 당 중앙위 전원회의, 직업총동맹, 여성동맹 등 정치 일정을 숨가쁘게 밟아오며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난과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당 간부 혁신과 기강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대북 제재의 장기화, 그리고 또 코로나19의 장기화, 이어 더불어 당 간부들의 피로감도 장기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악순환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악순환이 또 체제의 어떤 위험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또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다 보니까 연이어서 또 이런 중요한 대회를 여는 그런 또 배경이 되기도 하는 거죠. 북한의 정책 우선순위가 이처럼 내부 문제에 쏠려 있어 북미 대화 체계 등 본격적인 대외 행보가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집값이 짧게는 소득 수준과 동떨어져서 오를 수는 있지만 갈수록 과도한 빚투자가 가격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가계대출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 대출 규제가 시행되고 한은도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주택시장 유동성 유입이 둔화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근 1, 2년 새 서울 강남권과 도심은 물론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까지 집값이 뛰면서 서울 중소형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 원을 넘었습니다. KB국민은행 리브 부동산의 월간 자료를 보면 이번 달 서울의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0억 1,262만 원으로 처음으로 10억 원을 넘겼습니다. 내일부터 50인 미만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제도가 적용됩니다. 노동자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새롭게 바뀔 근무 환경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현실성 없는 제도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김대겸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인천의 한 교양악단에서 일하는 9년차 직장인 김동주 씨. 주 52시간 적용을 앞두고 동료가 6명에서 9명으로 늘어 업무에 한층 여유가 생겼습니다. 특히 임신 8개월 차인 김 씨는 추가 고용을 통한 업무 분담으로 눈치 보지 않고 퇴근할 수 있는 점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에는 더 이제 상태도 안 좋고 하니까 또 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 또 많다 보니까 좀 많이 불편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다들 이제 업무가 줄면서 같이 가니까. 하지만 호의적인 반응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업종 특성에 따라 주 52시간 제도가 신용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근무 시간은 줄었지만 우리가 마감을 해야 되는 업무의 일이나 그런 것들은 줄어든 게 아니고 그렇다고 또 직원이 더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장 그래서 과연 52시간 근무를 정말 할 수 있을까? 추가 근무가 제한되니 수당이 줄어들 것이란 걱정도 있습니다. 추가로 일자리를 알아본 적도 있고요. 그 대안으로는 요즘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주말에 알바를 구해서 또 개인적으로 일을 더 하고 있고 평일에는 이제 회사에 근무를 하고. 전체 노동자가 7명인 영세 금속가공업체. 업무 숙련도가 필요한 일이다 보니 추가 인력을 뽑는다 해도 당장 투입하긴 어려워 근무량을 줄일 수 있을지가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젊은 사람들이 지금은 이렇게 철공소에 들어온다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기술자들을 좀 데려와야 되는데 급여는 별 차이가 없는데 퇴근 이후 남는 시간에 뭘 해야 할지 아직은 마땅한 계획이 없는 노동자도 많습니다.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많이 있겠죠. 그럼 내가 뭐 목표를 잡고 뭘 하겠다 하면은 할 수는 있겠죠. 이제 그만큼 시간적 여유는 있으니까요. 내일부터 주 52시간 제도가 적용되는 50인 미만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모두 730만여 명에 달합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중소기업 가운데 준비되지 않은 곳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부는 회사 대부분이 이미 준비를 마친 것으로 파악하고 예정대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조용성 기자입니다. 사업 초창기 붉은 악마 티셔츠 염색을 시작으로 20년째 염색 공장을 운영하는 장영준 대표. 40명대 직원을 고용하고 있어서 조만간 주 52시간 근무 체계 가동을 앞두고 걱정이 태산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추가로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새 근무 방식에 따른 인원 충원이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회사가 매출이 창출이 안 되기 때문에 임금을 다 보존을 못 해줘요. 그러니까 임금 삭감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앞으로는 5일을 일해서 납품 날짜를 맞춰야 되는데 대기업이 절대 이런 거를 감안을 해서 납품 날짜를 늘려주지는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래서 납기를 또 맞출 수가 없습니다. 앞서 경제단체들도 한 목소리로 코로나 여파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면 큰 충격을 주게 된다며 추가로 준비 시간을 줘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장시간 근로 관행을 고치기 위한 52시간제를 도입한 뒤 고용 규모별로 3년 넘게 충분히 유예해줬다면서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시행 대상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대부분 준비가 완료됐다는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의뢰해 50인 미만 5인 이상 기업 1,300곳을 조사한 결과 다음 달부터 적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곳은 93%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계도 기간에 대해서는 작년 저희가 연말에 그 계도 기간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을 때 정부의 입장은 뭐 그때 정해졌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난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1,957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평균보다 300시간 넘게 길고 멕시코와 칠레 다음으로 오래 일해 이젠 주 52시간제가 폭넓게 뿌리내릴 때가 됐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오전에 한 행사장에서 이준석 대표와 만나기도 했는데요. 잠행을 깬 정치인 윤석열, 국민의힘의 손을 잡을까요? 네, 그런가 하면 내일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지사가 출마 선언을 합니다. 빨라진 대선 시기에 여야 정치인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제 출마 선언문 두 분 다 보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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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략하게 총평부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여당이시니까. 이게 어떤 사람이나 집단에 대해서 혐오나 갈등이나
경멸을 조장하는 이제 발언을 우리가 헤이트 스피치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어제 사실 좀 방점이 찍힌 게 좀 헤이트 스피치, 혐오 발언, 증오 발언에 좀 방점이 찍혔다. 저는 이렇게 봤고요. 어쨌든 정치인으로서의 첫 메시지였기 때문에 국민들이 기대가 많으셨는데 좀 긍정적인 비전 제시보다는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증오와 뭐 혐오 이런 걸 조장하는 좀 발언이 비중이 컸던 게 좀 아쉬웠습니다. 헤이트 스피치 말씀을 해주셨고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그 범야권의 대선 후보 지지도 1위이신 윤석열 총장이 드디어 이제 국민 앞에 나섰습니다. 국민들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보셨을 거고 그 말씀하는 와중에 무너진 자유민주주의 또 공정,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겠다 한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많이 공감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발언 중에 이게 그 방금 헤이트 스피치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약탈이라는 말씀을 많이 쓰셨어요. 민정수석의 자녀가 성실한 청년들의 합격증 장학금을 약탈했고 또 그 청와대가 개입해서 그 울산시장 선거 문제에 있어서는 국민의 투표권을 박탈했고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으로 법치주의를 약탈했다. 근데 저도 이 약탈이란 단어가 좀 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각 언론사 기사에 댓글 달린 걸 제가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비판보다는 더 공감하시는 그 댓글을 많이 다셨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의 지금 현재 인식이 어떠한가 이걸 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반응이었습니다. 네, 전반적인 총평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상반된 입장을 좀 보여주셨는데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많이 나온 단어 중에 그 공정, 상식, 법치 이런 말들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공정상식 법치라는 단어는 등장했는데 사실 그 공정을 어떻게 구현하고 상식적인 정치를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할 건지에 대한 사실 설명이 좀 부족했다라고 구체적인 비전이 없었다라는 말씀이시나요? 했던 부분이 이제 많이 언론에서도 지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전반적으로 뭐 국민을 약탈한다라거나 이제 이런 표현들이 사실 최근에 아무리 야당이어도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합리적인 보수를 표방하는 예컨대 황보승희 의원님이나 뭐 이준석 대표님도 사실 요새는 잘 사용하지 않는 극단적인 표현들이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좀 강조됐고 오히려 이 공정과 상식과 뭐 이런 것들의 내용, 이 내용이 아직 채워지지 않았음이 좀 많이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구체성이 좀 떨어졌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공정이 9번, 분노가 7번 나왔습니다. 정권 교체 의지를 좀 드러냈는데 현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지낸 인물의 발언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더 돌이켜 생각해보고 반성하셔야 되는 부분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검찰총장을 지냈던 분이 대선 후보로 나선 게 이제 사실상 처음인 케이스인데 이 정권에서 임명을 하셨었고 대통령께서 우리 총장님이라고 하면서 그 당시 저희는 야당으로서 또 반대하는 목소리를 많이 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결과적으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수사를 하려고 하니까 직무에서 배제가 되고 또 집권 여당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공격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제 뭐 공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가 없었다라고 하시지만 이미 윤석열 총장은 이 정권에서 그 공정의 아이콘으로 만들어 주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지 않은 상태 또 검찰총장을 그만두지도 않은 상태에서 범야권 대선 후보 지지도 20% 이상을 얻으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그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더 고민이 많으실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민주당으로 공을 넘겨서 그 전에 제가 추가로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일단 그런데 그 사정기관의 장으로서 바로 대선에 나간다는 거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 지금 뭐 직접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국민의힘에 만약에 입당을 할 경우에 그런 논란이 더 불거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정치적인 중립성 논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하시던 수사 뭐 이런 부분이 이분이 대권 후보가 됨으로 해서 이제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겠냐 이걸 우려하시는 건데요. 결국은 그것도 국민의 판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국민들께서 그게 안 돼라고 제동을 거시면 나오시면 안 되겠죠. 하지만 지금 시대의 화두가 공정이고 이분이 공정의 가치를 실천했다. 이 정권 하에서도 올바른 소리를 했다라고 국민들이 판단하셔서 소환하신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전례가 없었다라는 이유로 잘못됐다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국민의 판단이다라는 말에만 이제 자꾸 좀 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이런 우려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본인이 검찰총장으로서 의사결정하고 수사했던 것들이 뭐 공정하고 중립적이었다고 수많은 주장을 지금까지 해왔지만 결국에 지금 검찰총장으로서 첫 대권 도전 사례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왜 없었을까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은 고도의 중립성과 공정성과 독립성이 강조돼야 되는 검찰총장의 직위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이런 대권 도전이나 정치 선언을 하는 순간 그가 했던 의사결정과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고 그 의심을 해소할 방법이 없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심을 촉발하고 그럼 앞으로 후임자들은 어떻겠어요? 앞으로의 검찰총장이 뭐 강하게 수사를 하고 정부에 대한 수사를 하면은 또 저 사람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인가? 라는 어떤 국민들의 불신을 계속 낳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검찰총장이 보장된 임기를 중간에 내려놓고 대권에 도전한 이 첫 사례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의 검찰 그리고 어떤 법치 시스템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어제 또 한일 관계 관련한 그 내용도 나왔습니다. 망발이라는 비판도 있었는데 한일 인식에 대해서도 두 분의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일단 표현을 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뭐 외교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념 편향적인 죽창가를 부르다가 뭐 여기까지 왔다. 이게 이제 좀 비아냥이 섞인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이 장소가 하필이면 윤봉길 기념관이었잖아요. 근데 이 죽창가라고 하는 게 아마도 이제 과거에 조국 전 장관이 어떤 뭐 SNS에서 사용했던 표현이어서 이걸 이제 정부 비판의 어떤 용어로 끌어오신 것 같은데 죽창가가 동학농민혁명과 항일의병을 주제로 한 노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하필이면 독립운동가의 기념관에서 어떤 비아냥의 소재나 희화화하는 정부의 외교정책 희화화하는 어떤 표현으로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좀 우려를 굉장히 했고 또 이런 장소를 선택한 여러 가지 뭐 결단과 고민이 있으셨을 텐데 한일 관계에 대해서 보여주신 뭐 그랜드 바겐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좀 역사인식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취해왔던 이런 여러 가지 입장들에 대한 좀 깊이 부족 이런 것으로 저는 느껴졌습니다. 어떻습니까? 현재 이제 한일 관계가 사실은 매우 좀 많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사를 정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일본이 적절한 사과를 했느냐 많은 고민의 부분이 있고요. 또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으신 일제 강제 징용 노동자라든지 아니면 위안부 할머니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우리 고민과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반면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일본과 굉장히 많은 부분이 지정학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국가 대 국가 관계로 또 우리가 그 국가 대 국가 관계로 어떤 것을 더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데 당시에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핵심 인사인 민정수석께서 그 SNS를 통해서 이제 죽창가를 올리셨고 그게 선동의 정치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어제 그 윤석열 총장의 발언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조국 수석이 또 반응을 하셨거든요. 그런 것들은 우리 궁극적인 한일 관계 개선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제 최근의 흐름이라고 하는 게 뭐 강제징용 판결이나 어떤 뭐 위안부 합의에 관련된 내용이나 이런 거에서 이제 비롯된 일본의 수출 규제, 그러니까 이게 뭐 경제 전쟁으로도 표현되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 소재, 부품, 장비의 자립화를 추구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수출 규제의 파고를 넘어온 한일 관계의 최근 상황들이 있었던 건데 여기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평가 없이 이것을 그냥 희화화시킨 이것에 대해서는 전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 공식 출마 선언을 한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해서 여야의 시각이 이렇게 확연하게 갈립니다. 앞으로 관심은 그렇다면 윤석열 전 총장의 향후 정치 행보일 텐데 특히 국민의힘에 입당할지 여부가 뜨거운 관심으로 떠올랐습니다. 마침 오늘 오전에 이준석 대표와 만났는데 관련된 녹취를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윤 총장뿐만 아니라 모든 외부에 계신 분들에게 문호를 항상 열고 있고 저희
저희가 다만 저희는 공당으로서 이제 진행해야 되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특정 주자를 위해서 일정 조정하거나 이게 어렵다는 것을 계속 이제 공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처음 뵀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나누고 이제 가까운 시일 내에 한번 뵙기로 그때 더 깊은 얘기는 나눌 상황이 아니어서 못했습니다. 대표님이. 네. 의원님 지금 보면 이준석 대표의 발언은 그동안 쭉 해왔던 것처럼 그 국민의힘 경선 버스는 8월에 출발한다. 그러니까 그 전에 들어와라라는 이야기인 것 같고 또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즉답을 피하면서 좀 신경전을 좀 벌이는 듯한 인상도 봤습니다. 언제쯤 입당할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입당을 안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네, 그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나눈 바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다만 오늘 저 행사장에서 조만간 한번 만나자고 윤석열 총장이 먼저 말을 꺼내셨고 저희는 일단 그 권영세 의원님께서 또 그것을 담당하는 위원장을 지금 맡고 계시기 때문에 권영세 의원님을 통해서 추후에 공식적인 만남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는 항상 열려 있고 또 범야권의 대통령 지지도 1위 후보인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도 열려 있는 자세로 대화에 임할 것이고 또 경선을 하는 과정에서 원내에 계시거나 원외에 계신 인사 모두에 대해서 공정하게 하겠다라는 기본적인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네, 지금 시기와 관련해서 좀 더 시청자 여러분한테 확실하게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릴게요. 현재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되려면 국민의힘 당원상 책임당원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책임당원이 그 자격을 유지하는 게 한 3개월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러려면 8월 언제까지가 돼야 되는 건가요? 저희가 11월 이제 과거 대선을 보면 11월 9일 날 선거 120일 전에 이제 경선을 끝내고 후보자를 선출을 합니다. 역산을 해보면 그 전 3개월이 될 것이고요. 8월 현재 경선 일정 그대로 유지한다면 8월 9일까지는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야 2번 기호를 달고 대선 후보가 대선에 나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당원 당규상은 그런데 지금 워낙 사안이기 때문에 이게 후보자가 되실 분이 책임당원 자격을 3개월 이상 가져야 되느냐 뭐 이런 부분들은 정치적으로 또 합의가 될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대선의 일정 자체가 저희가 9월 중순에 후보자 등록을 받고 10월 9일부터 선거운동을 한 30일 정도 하고 11월 9일 날 그 선출을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적어도 8월 중순 늦어도 8월 말에는 뭐 누구라도 원외에 계시는 분들은 입당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입장인 거죠. 네, 세부 일정은 조정될 수 있지만 그래도 8월 내에는 어떻게 가부간의 결정을 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 전 총장의 그 입당 관련해서 어떻게 되는 게 조금 더 좋습니까? 아니면 뭐 아무래도 상관이 없습니까? 저희는 지금 뭐 바깥을 신경 쓸 겨를이 없어서요. 9명의 이제 예비 후보가 오늘 등록을 마쳤는데 예비 경선부터 시작해서 이제 치열한 내부 경선전이 벌어질 예정이어서 다른 당의 사정은 좀 맡겨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당의 사정은 맡겨둔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그 윤석열 전 총장 출마하고 나서 좀 해프닝이 좀 있었더라고요. 당사자시잖아요. 송영길 대표랑 문자 주고받으셨죠.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송영길 대표가 국회의원 경험도 많고 정치 경험이 많은데 국회에서 이렇게 핸드폰 보면 그 사진이 찍힌다는 걸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일부러 보여준 것 아니냐라는 그 해석을 내놓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거는 조금 너무 나간 해석인 것 같고 네. 사실 저도 가끔 깜빡깜빡 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문자는 사실 정말 해프닝인 게 요새는 국회의원들 전화번호가 거의 다 공개돼 있다 보니까 지지자분들이 문자를 굉장히 많이 보내세요. 뭐 100명의 국회의원한테 한 번에 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제 아마 그 지지자분께서 윤석열 전 총장의 기자회견을 보고 이제 좀 아마 비판적으로 좀 화가 나셔가지고 민주당 대변인들이 왜 이런 걸 지적하지 않느냐라는 이제 단체 문자를 보내셨는데 제가 어제 당번 대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대변인에 대한 비판인데 이런 걸 좀 참고해라라고 이제 단순히 전달하신 내용이었고 뭐 별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지자분들한테 받은 문자를 네. 대변인들이 논평을 낼 때 좀 참고해라라고 하면서 대변인님께 전달하는 게 맞습니다. 마침 국회에서 찍혔다 이런 건가요? 잠깐 방심하셨던 것 같아요. 네, 잠깐 방심하셨다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윤석열 전 총장의 그 대선 출마를 놓고 이렇게 치열하게 좀 신경전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앞으로
그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 출마를 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검증대에 올랐다는 시각도 많습니다. 또 관련해서 오늘 국회 기자실에서 일문일답이 있었고 여러 의혹들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오갔다고 하는데 관련된 녹취를 듣고 오겠습니다. 구체적인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한국의 그런 지금 현실, 현안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국민들께 불편하지 않고 또 그런 많은 문제점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이제 내놓겠습니다. 오늘 네. 전 법무부 장관이 라디오에서요. 네네. 네, 경제 공동체인 국민의 작은 출처 경로 발표한다는 취지로 말씀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가요? 글쎄 특별한 입장 없습니다. 네. 이동훈 대변인이 부장검사 금품수수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것 때문에 아니냐는 보도들이 글쎄 본인의 그 신상 문제라서 자기가 개인적인 이유로 좀 그만두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양해를 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이 내용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검증, 이 의혹들에 대한 검증은 앞으로 대선 후보로서는 피해갈 수 없겠죠. 그리고 사실 이 대선 주자에 대한 검증, 도덕성이든 비전이든 이 검증을 결코 가볍게 우리가 치부할 수 없고 또 최근에 다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걸 정치 공작으로 절대 치부하거나 터부시해서 안 되는 것이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 주자일 때 사실 지금 재판을 받고 형을 살고 있는 배경이 된 많은 사실들이 그 당시에 의혹으로 제기됐었어요. BBK 의혹, 도곡동 땅 의혹, 박근혜 전 대통령 최태민 비선실세 의혹 같은 것들이 제기가 됐음에도 제대로 이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대통령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제대로 좀 검증이 됐었다면 사실 우리 사회가 좀 불행한 일을 덜 겪을 수도 있었던 역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정말 다양한 검증이 다각도로 이루어져야 되고 또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말 이걸 투명하고 솔직하고 정말 성실하게 이런 검증에 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도 그 입장이 이런 검증은 받겠지만 다만 이 검증이라는 게 팩트에 사실에 기반해야 된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겁니까? 네, 그건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고요. 우리 이소영 의원님 말씀처럼 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지지율을 떠나서 그분이 갖고 계시는 국가 경영의 비전과 철학 당연히 검증을 받아야 되고 또 개인적인 측면에서 도덕적인 부분들도 그 검증의 범위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이제 너무 지지율이 높은 후보다라는 이유 때문에 여권과 그 일각에서 사실은 어떤 객관적인 근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은 던지고 보자식의 의혹 제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권이 책임져야 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는 윤석열 총장이든 또 어떤 대권 주자라도 성실하게 또 검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이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의혹들은 여권에서 제기하는 것보다 야권 내에서 이제 제기되는 것이 더 활발하고 많은 상황인데요. 저희 그렇진 않은데요. 여가 제기하든 야가 제기하든 사실은 아까 BBK든 최태민 비선실세 의혹이든 당시에는 다 근거 없는 주장하지 말라고 쳐냈던 것들인데 그중에 이제 일부는 다 사실로 드러나기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단순히 이거는 마타도어다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 왜 마타도어인지 그럼 팩트는 뭔지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자세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그 야권의 대선 주자에 대한 이야기만 많이 해서 마지막으로 또 여권 대선 움직임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내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출마 선언을 하는데 공식적으로 오프라인에서 하는 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온라인으로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내용들이 좀 나오는 건지 그리고 민주당 대선 준비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특정 후보의 출마 선언 내용은 이제 제가 어떤 특정 캠프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어서 잘 모르지만 지금 이제 대선 경선 기획단이 민주당에서 출범해서 국민들께 감동을 드리고 또 민주당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민과 기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대선 경선 기획단을 단장으로 맡고 있는 분이 강훈식 의원인데 40대 젊은 재선 의원이고 또 아이디어가 많고 당에서도 혁신그룹에 이제 속해 있는 의원이라고 많이 평가를 받는 분인데 단순히 어떤 흥행만 이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좀 변화하는 모습, 민주당이 혁신하는 모습
대선 과정에서 보여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내일 이재명 경기지사 대선 출마 선언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재명 지사는 워낙 이제 사이다 발언을 많이 하시고 또 나름 정책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시는 분이고 뭐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도 여권에서는 때리기만 하시는데 이분은 철학과 원칙을 가지고 과거 행위에 대해서 잘 처벌을 했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하시는 부분들도 있는 분이시거든요. 다만 이제 여권에서 이 친문 그 핵심 세력들의 지지를 어떻게 이끌어내실까가 경선의 문턱을 넘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뭐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관심 있게 보고 계신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또 모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과 전국 현안 관련된 이야기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자 프로배구 흥국생명이 학교폭력 가해 의혹을 받는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 자매의 선수 등록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 없는 태도에 여론은 계속 악화일로여서 코트로 돌아오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네, 스포츠부입니다. 네, 흥국생명 구단이 결국 쌍둥이 자매 보유를 포기한 건가요? 네, 조금 전 흥국생명은 박춘원 구단주 명의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오늘이 프로배구 선수 등록 마지막 날인데요. 이재영, 이다영이 선수로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등록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해선 안 된다고 깊이 인식하고 두 선수가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화해하기를 기대했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배구 팬들에게 염려를 끼친 걸 사과드린다고 끝맺었습니다. 국가대표이자 흥국생명의 주전 레프트와 세터로 활약하던 쌍둥이 자매는 지난 2월 중학교 시절 학교폭력 가해 폭로가 나오면서 지탄받았습니다. 이들 자매는 즉각 SNS에 사과문을 냈고 흥국생명구단은 시즌 도중 무기한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대한배구협회도 국가대표 자격을 영구 박탈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넉 달 만에 흥국생명이 두 선수의 등록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특히 구단에서 이다영의 그리스 이적을 지원하는 사실이 알려지자 자매의 복귀 길을 열어주려는 거 아니냐는 공분을 샀습니다. 흥국생명 측은 구단 자산인 선수들에 대한 보류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일 뿐 복귀시키는 게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여론의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두 선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유계약 선수 신분이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더는 흥국생명 선수가 아니고 여자 배구 7개 구단 어디와도 자유롭게 협상할 수 있습니다. 또 구단 자체적으로 내린 무기한 출전 정지 징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가대표 출신인 두 선수 영입은 당장 전력의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여론이라면 계약하려는 구단이 쉽게 나타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두 선수는 최근 폭로된 피해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피해자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고 SNS에 올렸던 사과문까지 슬그머니 내린 상태입니다. 비슷한 사례로 징계받거나 은퇴했다가 피해자의 용서를 받거나 합의해서 최근 복귀한 남자 배구 송명근, 박상하 선수와는 대조적입니다. 두 선수가 코트로 돌아오려면 태도를 바꿔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으로 배구 팬들의 마음을 다시 얻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경기 남양주시 서울 양양고속도로 화도나들목 근처 졸음쉼터 공사 현장에서 크레인이 도로 쪽으로 넘어졌습니다. 크레인 기둥이 지나가던 승용차 한 대를 덮쳤지만 차량 앞부분만 파손돼서 운전자를 포함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고 여파로 양양 방향 3개 차로가 모두 차단됐고 서울 방향은 2개 차로가 차단돼서 양방향 모두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올림픽 개막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쿄 지역에 적용 중인 코로나19 방역 중점 조치가 2주에서 4주가량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마이니치는 일본의 코로나19 정책을 관장하는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생상이 기자회견을 통해 감염자가 늘면 긴급사태나 중점 조치로 확산을 억제하겠다며 긴급사태 재선포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은 요란한 소나기 구름이 지나갔습니다. 현재 경기 남부와 강원도에 소나기가 내리고 있는데요. 특히 강원 산간 지역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내리면서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도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 제주도에 5에서 30mm가 예상됩니다. 날씨는 한층 더 더워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한낮 기온이 31도까지 오르겠고요.
담양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기온이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기온이 3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서울 31도, 대전 31도, 광주 32도, 부산 28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에는 제주도와 전남 지방에 장마가 시작되겠고요. 주말에는 전국으로 장맛비가 확대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